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그림 형제의 고전 독일 민담, 이걸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동화랑은 사뭇 다른, 어때로는 좀 섬뜩하고 놀라운 원전의 모습들. 이걸 발견하는 게 오늘 저의 여정입니다. 네, 기대되네요. 여러분 귀를 사로잡을 만한 이야기 몇 편이랑 그 속의 주제들을 좀 뽑아봤으니까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림 형제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원전 그대로 그것도 오디오로 길게 접하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죠. 맞아요. 오늘은 이 녹취록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저 줄거리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또 두려움, 그리고 이야기 속에 숨겨진 상징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그 각색 안 된 날것의 느낌,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목할 주제는 바로 변신, 그리고 종종 아주 잔혹하게 실현되는 정의입니다. 이 주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녹취록 속 주니퍼 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주니퍼 나무요. 네. 이게 시작은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 이야기죠. 아내가 주니퍼 나무 아래서 사과를 깎다가 손을 베고 그 눈 위에 떨어진 핏방울을 보면서 피처럼 붉고 눈처럼 하얀 아이를 소망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소원대로 아들을 낳지만 안타깝게도 산고로 세상을 떠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는 건데요. 남편이 재혼을 하는데 이 계모에게는 이미 딸 마를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계모가 자기 딸한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어서 의붓딸들을 엄청 미워합니다.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 계모의 아기가 아주 냉정하고 또 계획적으로 묘사되더라고요. 어떡해요? 사과를 주겠다면서 큰 상자 안을 들여다보게 유인한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몸을 숙이니까 그 무거운 뚜껑을 그냥 내리쳐서 목을 잘라버리는 장면. 정말 충격적이죠. 와,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런데 그 잔혹함이 거기서 끝이 아니죠? 네, 아니에요. 녹취록에 따르면 계모가 심지어 딸 마를렌한테 네가 실수로 오빠 머리를 밀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죄책감까지 심어준다고요? 맞아요. 그리고는 아들의 시신을 잘게 잘라서 그 당시 독일에서 흔히 먹던 블랙푸딩이나 블루투브루스트 같은 그런 스튜 요리로 만들어버리죠. 정말. 네, 그 요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돌아와서는 이거 정말 맛있다 하면서 다 먹어치웁니다. 이 장면은 그냥 잔혹함을 넘어서서 진실을 모르는 그 무지함하고 비극이 결합된 섬뜩함을 자아내죠. 네. 오직 누나 마를렌만이 슬픔 속에서 오빠의 뼈를 찾아서 비단 손수건에 싸고 어머니가 아들을 소망했던 바로 그 주니퍼 나무 아래에 묻어주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는 겁니다. 바로 그 변신 모티프가 등장하는군요. 여기서 모티프라고 하면 이야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의미를 형성하는 작은 요소를 말하는데요. 소년의 뼈가 아름다운 새로 변신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그냥 새가 아니라 자기가 겪은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노래로 퍼뜨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녹취록에서도 그 새가 부르는 노래가 아주 인상 깊게 담겨 있던데요. 어떤 노래였죠? 그 노래가 일종의 고발이자 진실의 선포예요. 우리 엄마 날 죽여서 My mother she killed me. 우리 아빠 날 먹고 My father he ate me. 우리 누나 마를렌 My sister little Marlene. 뼈를 모아다 주니퍼 나무 아래 묻었네. Gathered all my bones, laid them beneath the juniper tree. 슉슉 나 정말 예쁜 새야. 퀴트 퀴트 what a beautiful bird am I. 이런 식이죠. 이 노래 가사가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듣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딱 각인시키는 거죠. 새는 이 노래를 금세공인, 구두장이, 방앗간 일꾼들한테 불러주고 그 대가로 선물을 받아요. 금사슬, 빨간 구두, 그리고 커다란 맷돌. 이 선물들이 그냥 보상이 아니라 복수의 도구가 된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어떻게 복수가 이루어지죠? 새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요. 아버지한테는 금사슬을 굴뚝으로 떨어뜨려주고 누나 마를렌에게는 빨간 구두를 줍니다. 아버지는 뜻밖의 선물에 기뻐하고 마를렌은 새 구두 신고 춤추면서 슬픔을 잠시 잊는데 이 계모는 새의 노랫소리랑 집안 분위기에 막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온몸이 굴타는 듯한 고통과 공포에 휩싸여서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바로 그 순간 새가 머리 위로 맷돌을 떨어뜨려서 계모를 즉사시킵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잔혹한 방식의 정의 실현이죠.
이야, 디즈니 만화 같은 데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결말이네요. 피해자가 초자연적인 존재로 변신해서 직접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그 복수가 또 엄청 폭력적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비극이 시작됐던 그 주니퍼 나무 아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년을 소망했던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 순환 구조도 인상 깊고요. 네, 그렇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권선징악 이상으로 뭔가 해소되지 못한 분노나 정의에 대한 갈망? 이런 걸 투영한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정의의 실현을 이야기 속 초자연적 힘을 빌려서 대리만족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충동이나 폭력성을 투영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현대 시각으로만 재단하기 어려운 그 시대의 복잡한 심리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잔혹한 정의 실현과는 또 다른 생존 방식, 바로 영리함과 속임수로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들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그거라면 용감한 꼬마 재단사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녹취록에서도 이 재단사의 재치 넘치는 활약상이 생생하게 그려지죠. 시작부터 재밌잖아요. 파리 7마리를 한 번에 때려잡고는 일곱을 한 방에라고 허리띠에 써붙이고 세상으로 나서는 모습이요. 네, 그 문구 하나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재단사의 운명을 확 바꿔놓죠. 사람들은 그가 무슨 거인 7을 해치운 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재단사가 실제로 강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영리함하고 속임수로 완벽하게 커버한다는 점이에요. 녹취록에 묘사된 거인과의 대결 장면들이 아주 대표적이죠. 아, 어떤 장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거인이 바위를 꽉 쥐어서 물을 짜내려고 할 때 재단사는 몰래 주머니에서 치즈 덩어리를 꺼내서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럼 유청이 흘러나오겠죠? 거인은 그걸 보고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정말 꾀가 넘치네요. 또 거인이 돌을 하늘 높이 던지는 시합을 제안했을 때도 그렇죠. 맞아요. 거인이 던진 돌은 결국 땅에 떨어지는데 재단사는 주머니에서 새를 꺼내서 하늘로 날려보내면서 내 돌은 떨어졌지만 내 돌, 그러니까 새는 너무 멀리 날아가서 돌아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허풍을 떨죠. 거인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참, 이런 속임수가 계속되죠. 네. 거인이 커다란 나무를 어깨에 메고 옮기자고 제안하니까 재단사는 자기는 가지를 들겠다면서 슬쩍 나무 가지 위에 올라타 버립니다. 아, 결국 거인은 그 무거운 나무뿐만 아니라 재단사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게 되는 거죠. 이 장면들을 보면 재단사의 영리함은 때로는 좀 뻔뻔함에 가까운 기만수라고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요. 물리적인 힘이 전부였던 거인이나 다른 위협적인 존재들 앞에서 재단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바로 그의 머리랑 입담인 셈이죠. 왕이 내건 어려운 과제들, 난폭한 유니콘 2마리랑 사나운 멧돼지를 잡아오라는 임무, 이런 걸 해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힘이 아니라 꾀를 사용하잖아요. 유니콘은 나무에 뿔이 박히게 유인하고 멧돼지는 폐허가 든 예배당 안에 가두는 식으로요. 이 재단사의 성공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의 속임수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뜻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단사의 영리함을 칭찬하는 걸 넘어서 어쩌면 힘없는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살아남는 방식에 대한 좀 현실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7을 한 방에라는 그 문구 하나로 영웅 대접을 받는 상황은 겉모습이나 평판이 실제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풍자넣기도 하고요. 결국 재단사는 왕이 암살 음모마저 미리 눈치채고 기지를 발휘해서 잠꼬대하는 척하며 위기를 넘기고 왕국과 공주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의 영리함은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필수 도구였던 셈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행운아 한스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행운아 한스. 녹취록에서도 한스가 7년간 일한 대가로 받은 그 머리 크기만한 은동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낮은 물건과 바꾸는 과정이 나오죠. 은동이를 말과, 말은 소와, 소는 돼지, 돼지는 거위, 마지막엔 거위를 달아빠진 숫돌 2개랑 바꾸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계속 손해만 보는 좀 바보 같은 거래인데 그런데 한스 자신은 매번 교환을 할 때마다 더 가볍고 편리해졌다면서 진심으로 기뻐하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무거운 숫돌마저 실수로 우물에 빠뜨리고는 이제 아무 짐도 없다.
이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홀가분하게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재단사의 영리함이 세속적인 성공을 향했다면 한스의 행운은 물질적인 가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주 주관적인 만족감과 해방감에서 비롯되는 거죠. 여러분은 한스의 마지막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나요? 아니면 진정한 행복의 한 형태일 수도 있을까요? 정말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네요.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진하고 어리석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유혹과 불복종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헨젤과 그레텔이 이 주제를 잘 보여주죠. 녹취록에서도 그 극심한 가난 때문에 아이들을 숲에 버리려는 계모의 냉혹함, 그리고 거기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아버지의 무력함이 잘 드러나죠. 네, 맞아요. 첫 번째 시도에서는 헨젤이 밤새 몰래 주워둔 하얀 조약돌을 길에 뿌려뒀기 때문에 달빛에 반짝이는 돌을 따라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헨젤의 기지가 돋보이죠. 네. 하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조약돌 대신 받은 빵 한 조각을 부스러뜨려서 길에 뿌립니다. 아이들로서는 최선의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부모의 계획에 대한 일종의 불복종이었는데 결과는 비극적이었어요. 숲속의 새들이 빵 부스러기를 전부 쪼아 먹어버려서 길을 완전히 잃고 말죠. 여기서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이 아이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군요. 숲속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에 지쳐 헤매던 남내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빵으로 만들어지고 케이크로 지붕을 덮고 투명한 설탕으로 창문을 낸 그 유명한 과자집입니다. 과자집.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유혹의 상징이죠. 녹취록에서도 아마 아이들이 허겁지겁 집을 뜯어먹는 소리나 묘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 뒤에는 아시다시피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바로 아이들을 잡아먹으려는 마녀였죠. 처음에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아이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이지만 그건 전부 위장이었고요. 그렇죠. 마녀는 헨젤을 살이 통통하게쯤은 잡아먹을 생각으로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온갖 힘든 일을 시키죠. 여기서 또 한 번 헨젤의 기지가 발휘되네요. 마녀가 눈이 아주 나쁘다는 걸 알고는 매일 아침 살이 쪘는지 확인하러 올 때마다 손가락 대신 가느다란 뼈다귀를 내미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직 마르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헨젤의 속임수 덕분에 시간을 벌 수 있었지만 마침내 마녀의 인내심이 바닥나서 헨젤을 구워 먹기로 결심합니다. 마녀는 그레텔에게 오븐에 불이 달붙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시키죠. 아마 그레텔을 먼저 오븐에 밀어 넣으려는 속셈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레텔이 결정적인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레텔이 자기는 오븐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모른다면서 마녀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주세요. 제가 너무 작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마녀가 불평하면서 오븐 입구에 머리를 들이미는 바로 그 순간 그레텔이 있는 힘껏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와, 아주 통쾌하면서도 좀 섬뜩한 장면이네요. 네, 약하고 어렸던 그레텔이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랑 기지를 발휘해서 악의 화신인 마녀를 물리치는 겁니다. 초반에 나왔던 부모의 잔인함이나 절망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아이들의 생존 본능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네. 마녀를 처치한 후에 아이들은 마녀의 집에서 온갖 보석이랑 진주를 발견하고 주머니 가득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들을 버리려고 했던 계모는 병으로 죽어 있었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되찾은 걸 진심으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 후 세 사람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보물 덕분에 더 이상 가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이고요. 배고픔이라는 극한 상황, 달콤한 유혹 뒤의 위험, 그리고 결국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보상을 얻는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보물로 인해서 가족의 상황 자체가 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버려졌던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 즉 마녀를 물리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원과 마법,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녹취록에서도 아마 이 대화가 강조되었을 텐데요. 개구리가 나를 당신의 친구이자 놀이 친구로 삼아주고 당신의 작은 식탁 옆에 앉아 당신의 황금 접시에서 같이 먹고 당신의 작은 잔으로 같이 마시고 당신의 작은 침대에서 같이 자게 해준다면 황금공을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네. 공주는 당장 공을 찾고 싶은 마음에 깊이 생각 안 하고 덜컥 그렇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지만 막상 개구리가 공을 찾아주자마자 공주는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고 개구리를 내버려둔 채 성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여기서 깨어진 약속에 문제가 생기네요. 네. 그런데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성문까지 쫓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어휴,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왕, 즉 공주의 아버지가 개입을 합니다. 왕은 공주에게 네가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준 이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면서 개구리를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약속의 무게와 그걸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주는 정말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마지못해 개구리랑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심지어 자기 침실까지 데려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버전에서는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너무 혐오스러워서 벽에 던져버리는 순간 마법이 풀리는 걸로 나오는데 이 녹취록 내용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림 형제의 여러 판본 중에는 공주가 개구리를 벽에 세게 던져버리니까 왕자로 변하는 좀 다소 폭력적인 버전도 존재해요. 아, 정말요? 네. 하지만 이 녹취록에서 묘사된 것처럼 보이는 버전에서는 공주가 마지 못해서라도 약속대로 개구리를 자기 침대 베개 위에 놓아주고 잠이 든 후에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멋진 왕자가 서 있는 걸로 나옵니다. 아, 즉 폭력적인 행동이나 애정 표현, 키스 같은 게 아니라 그 불쾌감을 참아내면서 약속을 이행한 행위, 그 자체가 마법을 푸는 조건이 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오, 약속의 신성함이 마법을 이기는 힘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왕자는 자기가 사악한 마녀에게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가 되었었다고 설명하고 공주에게 청혼해서 함께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인상적인 부분은 그 왕자의 충직한 하인, 쇠고리 하인니히 인약이죠. 아, 네. 그 하인이요. 저도 기억나요. 네,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하인니히는 자기 주인이 개구리로 변하는 저주를 받았을 때 너무 슬픈 나머지 심장이 터지지 않도록 가슴에 3개의 쇠고리, 아이언밴드를 둘렀다고 해요. 와, 그런데 왕자가 마법에서 풀려나서 마차를 타고 공주와 함께 돌아가는 길에 뒤따라던 마차에서 쩍 하고 큰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는 거죠. 왕자는 마차가 부서지는 줄 알지만 실실은 그게 하인니히의 가슴을 올가매던 쇠고리가 주인의 행복과 해방감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씩 터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데요. 네, 주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해방되는 그 충성심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오늘 우리는 그림 형제 민담이라는 이 방대한 10시간짜리 녹취록 자료 속에서 변신과 정의, 영리함과 속임수, 유혹과 불복종, 그리고 소원과 마법 및 약속이라는 4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몇몇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이야기 중에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보셨듯이 원전 민담들은 우리가 디즈니나 이런 걸 통해 접하는 각색된 버전과는 상당히 달라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때로는 잔혹하며 도덕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들도 많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교훈담을 넘어서 과거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치관, 불안감, 그리고 은밀한 욕망까지도 생생하게 담아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해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잔혹함 속에서도 정의가 실현되고 약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강자를 이기고 또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원전 이야기들의 종종 어둡고 가혹한 결말들을 생각해볼 때 과연 이 이야기들이 처음 전해지던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단순한 오락거리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세상의 위험을 경고하고 도덕적 교훈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을까요? 혹은 어른들 스스로가 느끼는 사회적 불안이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창구였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당시의 기능과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동화를 소비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어떻게 같고 또 다를까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이 접하신 자료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